많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0년짜리 렌탈 인생 혹은 100년짜리 렌탈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걸 내려놓고 언젠가 주님 품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은 입애굽을 해서 결국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이루시고 난 후에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었던 야곱 가문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결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고센 땅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뭘 아멘을 하서 내용도 모르시고 어쨌든 그래도 고센 땅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된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은 바로 왕의 꿈 때문이었는데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후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텐데 지금까지 어떤 시대에도 감당하지 못했던 풍년과 흉년이 올 겁니다. 따라서 7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면 왕과 민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처럼 7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풍년의 기간이 오고 그리고 대흉년이 오게 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2년 동안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이미 공문을 다 발송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다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흉년이다? 7년 흉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 5년은 더 버텨야 된다.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집트 이웃 국가들이에요. 여기는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인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 느닷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흉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더 이상 삶을 연명할 수 없는 압박을 못 견디고 이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의 가족들이 자꾸 이집트로 이 먹을 걸 구하러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참 뜻깊었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오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전부 다 어디로 초청을 하냐면 초대장이 미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아버지 형제들 다 데리고 와라. 초대장을 보내줘가지고 드디어 이제 고센 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70에서 75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특정하고 있는 인원이 70명이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한 인원이 75명이기 때문에 제가 70에서 75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튼 약 70에서 75명의 인원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설계를 합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와서 있어야 될지를 요셉이 지정을 해줘요. 자, 창세기 45장 9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머물게 하라고요?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올 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형제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낼 때 이미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제들을 아버지께로 보낼 때 이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어디에 머물게 한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한다. 이거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와요. 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라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어디에 살게 될 겁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야곱의 가문은 백지수표를 들은 거예요. 이집트 왕은요, 요셉하고 요셉 식구들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를 보면 인류의 5대 문명 중에 가장 큰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이집트 파라오들의 꿈은요, 이 열국을 다 자기 나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전쟁을 치러도 경계가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 창고를 만들고 만발의 준비를 마쳤는데 자기 나라 빼놓고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화채를 조약을 맺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이집트 왕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너무너무 이쁜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데려오니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베네핏이 주어졌는데 그 베네핏이 뭐냐면 백지수표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네, 이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백지수표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실래요? 대치동? 챔버? 압구정동? 어디로 가실래요? 예? 송파. 아이고 대단하시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쓸게요. 애굽의 부동산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 가문이 입애굽을 했을 때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때 이집트의 왕조는 제12대 왕조입니다. 세소스 트리스 2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이 라암셋 고센 지역은요, 수도로부터 태제로부터 약 630km 정도 이격이 됐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집트는요, 북쪽이 하류고 북쪽이 평야예요. 나머지는 다 황갈색이죠. 저 유명한 곳이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그 나일강 삼각주에 과반을 딱 잘라서 오른쪽 상부 쪽이 고센이에요. 그 고센 땅의 복판에 어디가 있냐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특정된 도시가 있어요. 라암셋. 그리고 그 삼각주 꼭지점 출발점에 카이로가 있는 멤피스, 고대사의 이름으로 멤피스, 지금 이름으로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에서 라암셋까지 거리가 한 130km 정도 돼요. 몇 킬로요? 130km. 자, 그 다음에 이 카이로, 멤피스에서 수도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룩소르라고 하는 테베, 12대 왕조가 있었을 때의 수도가 어디냐면 테베예요. 룩소르. 이 테베에서 카이로까지 거리가 약 500km입니다. 그러면 라암셋까지 거리를 추산해 보면 룩소르에서 지금의 카이로까지, 카이로에서 라암셋까지 약 몇 킬로입니까? 630km 정도 됩니다. 아주 안 놀래는 여러분이 저는 놀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고대 사회의 길이로 보면 어마무지한 길이에요. 룩소르에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되냐면 룩소르, 태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계속 띄워놓으세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지금 파라오가 들어주게 생긴 판국이에요.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궁정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가문을 머물게 하옵소서. 왔다 캡장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의, 형제들의, 조카들의 숫자, 그동안 지내왔던 삶, 요셉의 삶,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계속 고센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고센이라는 말이 귀에 딱지가 않게끔 고센이라는 지역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그 고센이 12대 왕조 때의 시점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위에 하류, 저기에서
이 양들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소를 먹이기 딱 좋은 목초지대가 많은 지역 복판에 어디가 있냐면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골도 깡촌 시골이에요. 룩소르에 비하면. 그런데 왜 요셉은 백지수표를 들고 말만 하면 얼마든지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권리가 본인한테 있는데 왜 굳이 꼭 고센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잘했다며요. 잘하긴 뭘 잘해요? 정신 나간 거죠. 저기 라암셋이라든지 고센이라든지 나일강 삼각주가 빛을 발하고 비중 있는 시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약 이집트 왕조의 19대 왕조 정도 됩니다. 19대 왕조 때에 아주 날아다니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람세스 2세입니다. 북이집트, 남이집트를 전부 다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집트의 변방에 있는 나라까지 가져오려고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비돔 람셋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축하게 했다라는 본문이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벽돌을 만드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고 미웠는지 그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집을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말하는 핍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야곱 가문의 출애굽 시기입니다. 이때에 멤피스로 수도가 옮겨와요. 룩소르에서 멤피스로 옮겨오니까 사실은 19대 정도 가면은 나일강 삼각주가 소위 말하는 권력의 요충지, 경제적 요충지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때쯤 되면 요셉의 가문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 제일 미흡고 제일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돼요. 12대 때는 되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뜻깊은 사람들이었지만 19대가 되니까 이들은 더 이상 귀빈이 아니라 진상 아주 그냥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고센 땅이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도가 멤피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정치적 상황이 좋아졌으나 오히려 민족들에게는 12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자가 엇박자가 나도 많이 엇박자가 난 거죠. 12대 때 차라리 룩소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12대 때 고산 땅을 택하고 그리고 19대 때 고센 땅이 경제적 요충지가 되었으나 이미 이들의 신분은 거기에 섞이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람세스 2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룩소르에서 아래로 더 한참 내려가면요, 아니 그 다음 지도요. 룩소르에서 아래로 한참 내려가면요, 나세르라고는 호가 있어요. 호수인데 이 나세르호에 여러분이 이집트 여행 가면 가보는 아부신벨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부신벨 신전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아부신벨 신전을 누가 지었냐? 람세스 2세가 지었습니다. 이 아부신벨 신전을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봤어요. 텔레비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부신벨 신전에 딱 들어갔을 때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본 적 있죠? 예. 저기 지금 4명의 왕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 왕이 다 동일 인물이에요. 얼마나 자기 애가 심했는지 자기 석상을 4개나 만들어 놨어요. 나이대별로. 맨 왼쪽이 젊고 맨 왼쪽이 늙었을 때예요. 재밌죠? 누굴까요? 람세스 2세예요. 람세스 2세가 자기에게 충만해가지고요, 아부신벨 신전 맨 앞에다가 자기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높이가 얼마냐? 20m입니다. 가서 사람이 쓰잖아요. 저기 저 발톱이죠, 발톱. 발톱에 쓰면 발톱 사이즈하고 사람 키하고 맞대요. 무지막지합니다. 예, 람세스 2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람세스 2세가 19대의 왕조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어서 당시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요셉의 가문이 이집트의 황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왕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 시기에 이 파라오들이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이유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들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까 염려하여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힉소스라는 왕조가 나와요. 이 왕조는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말없이 시작을 한 이 왕조가 애굽의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어마어마한 왕조를 이루고 정통성이 있는 애굽 왕조하고 심각한 전쟁을 치르면서 장기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등장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힉소스 왕조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람세스 2세 정도가 되면은 고센 땅이 중요한 땅이 되긴 하나 더 이상 그 중요한 땅의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혜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그 고센 땅을 택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며요. 아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상당히 실수한 거예요.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굳이 고센 땅에 정착시켰을까? 세소스트리스 2세 때의 시대는 수도가 테베, 룩소르입니다. 630km 떨어진 그냥 벌판 같은 땅,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땅입니다. 왜 굳이 그런 땅에다가 가족들을 정착시키려 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셉이 잠깐 기간 동안에 그의 민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긴 했으나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집트 땅으로 가족들을 초청해 오긴 했으나 그 가문이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에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 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이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주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47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머무르는데 너희들 중에 가축을 잘 두르는 탁월한 사람이 나온다면 내 가축도 돌봐주라. 그래서 조달청 공사가 이루어져요. 드디어 목축 분야에 대해서는 요셉의 가문이 관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 일 말고는 그 비옥한 땅, 그 목초지 때에서 양들을 돌보거나 소를 돌보는 일 외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육축이 목축하는 일이 당신들의 가업이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어디 머물게 될 겁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분별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은요, 정치인의 눈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경제인의 눈에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문명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에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요셉의 눈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분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인생의 꿈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길을 열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센 땅을 향한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잘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의 땅에서 새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나 지쳤음 써 있어요. 나 고단함, 또 어떤 사람은 나 죽고 싶음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얼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자식의 명단도 나와 있고, 우리 자식이 현재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업장의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 지혜와 능력치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 압박을 더 넣으면서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얼마나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각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영적 고생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듣나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이들 막 격려하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막 사교육시키고, 막 영업 열심히 하고, 막 찌개 열심히 잘 만들고, 막 우리 장로님 미션 막 4개씩 갈고, 막 해요. 그러면 인생이 막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저도 잘 안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규모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세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막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잠깐 멈춰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에너지와 시간을 뒤로 좀 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얼마나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원래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멈춰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겠다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50보 100보예요. 제 말을 얼마나 알아들으시나 모르시겠지만,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도 얼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기를, 멤피스 바라보지 말고, 룩소 바라보지 말고 고센 땅을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환경,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어도 그 모습이고요, 좀 내려놔도 역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기회와 그 분별의 자리에 룩소, 멤피스가 아니라 어디가 보여야 되냐면 고센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가실 그 고센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장 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어디에 있나이다? 고센 땅에 있나이다.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이미 올 때, 이미 그 일행들이 올 때 어디에 안착을 시켰냐면, 허락도 안 받고 어디다 이미 지금 안착을 시킨 거예요? 고센 땅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어디 살게 하옵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6절, 애굽의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어디에 거주해요? 아주 그냥 고센 천지죠.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좀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가문에게 왕의 뭘 맡겨요? 왕의 가축 분야는 맡기겠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파라오 입장에서는 고센 땅에는 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신화, 왕의 경제, 왕의 문화, 뭐 나가 있는 거예요? 겨우 뭐 나가 있는 거예요? 가축이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좋거든, 그 땅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뭐 책임져라, 가축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드디어 라암셋 나왔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고센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센 땅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육축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인간이 키우는 모든 가축을 말합니다. 육축을 잘 키울 수 있는 평야지대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목축하는, 육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애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육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래 해왔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신발을 갈아 신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고센 땅은 매력 없죠. 이집트화 되어서 파라오를 따라가고 이집트 사람의 문명을 따라간다면 고센은 말짱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고센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영적 자존심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면 어차피 날아가는 화살처럼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43이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로 55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56이 될 뻔했어요. 4년 있으면 한갑이요. 이게 삶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느낌이, 쎄한 느낌이 와요. 우리 민우 6살이었어요. 6살. 이만했어요. 요즘은요, 제 차를 타면 계속 뒤에서 방언이 터져요. 이 목이 구부러져 가지고 몸이 이만하잖아요. 막 좁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젊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 온유월 여름 햇살 같은 거예요. 잠깐 피었다 지는 꽃잎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처럼 살아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센이었어요. 두 번째, 농경지가 아니기에, 도시가 아니기에 애굽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멤피스로 갔다면, 룩소로 갔다면 친애굽화 되어지고 애굽의 문명,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 모든 것들이 섞여지겠죠. 요셉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비록 이집트에 와서 앞으로 5년간의 흉년을 견뎌내고 우리 가족이 몇 년간 이 땅에 머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왔으나 절대로 우리 가문은 이 민족에게 섞여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의 문화와 이 민족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를 생각한 거예요? 고센을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지대가 고센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셨지요? 이집트의 복판은 다 안쪽에 있어요. 시계로 말하면 2시 방향. 그 2시 방향에서 출발을 하면요, 단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중해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면요, 눈 깜짝할 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여차하면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여기에 있으나 섞이지 않고 여기에 있으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로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은 어디였냐면 고센 땅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고센 땅에 마음을 두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의 수도는 지금의 문명과 기준으로 보아도 놀랄만한 문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낙차에 의하여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수십 킬로의 물을 끌어와서 도시를 만들었고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미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명으로 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명을 가진 곳이 수도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절대로 그 문명의 복판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센과의 물리적인 문화, 교육, 그 모든 차이들이 극단적 차이를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치동에 있던 압구정동에 있던 그 어떤 고가의 아파트가 됐던 그 모든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고센 땅은 생고생 가장 물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땅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거기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대치동을 생각하고 갭 투자를 생각하면 음마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보면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요, 약 13대. 13대를 누적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400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열국들 앞에 아주 풍성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400년 동안 인큐베이팅 하셔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몰아놓고 400년 동안 장족만 60만 대군의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고 난 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인생은 원래 무겁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를 마음에 잘 지킬 수 있으면 지금 당장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만난 점심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마에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혹 어떤 분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생각지 못한 질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자꾸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우리 마음을 두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을 마친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갈 겁니다.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이후로 제게 주어진 시간과 제게 주어진 만남과 제게 주어진 기회의 공간에 고센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센의 시간, 고센의 공간, 고센의 결단, 고센의 가치를 묵상하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마음을 두시고 내 인생, 내 자녀, 우리 교회 갈 길을 친히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